네,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부동산에 관련된 아주 특별한 이야기, 부동산 별별 수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 방송에서 새로운 분 한 분 패널로 참석하셨는데, 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신한은행에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에 그 대출 상담 및 그 지원을 하는 쪽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네오비즈 아카데미에서 전속 대출 강사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별별수다. 사실 이 대출에 관련된 부분이 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알면 어렵죠. 가면 갈수록 복잡해지고 무슨 뭐 금융 시스템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이렇게 대출에 관련돼서 이렇게 누군가가 확실하게 이렇게 상담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하시는 게 있다면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드디어 정부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10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뭐 계속 발표하겠다는 얘기는 있었어요, 그죠, 선생님? 네. 네. 그래서 가계부채 대책이 좀 예상보다 늦게 나왔죠. 늦게 나온 10월 거예요? 말에 나왔으니까 9월 정도, 8월 원래 8월 가계부채 대책이라 그랬는데 가계부채 대책 대신에 파리 대책이 나와버리고 가계부채 대책은 10월 말에 나왔으니까 되게 많이 늦었죠. 그래요. 네. 부동산 관련된 대책의 일환으로 봐야 될까요? 지금 이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된 게?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다고 봐야 네, 되나요? 저는 그렇다고 봐야 된다고 해요. 다만 이런 거죠. 딱 이게 가계부채 대책이 사실 이제 어저께 오후에 발표됐는데 네네. 이 자료는 우리 그 전날 다 봤잖아. 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기자들한테도 엠바고가 또 커뮤니티나 이런 데 돌아가지고 저도 봤는데, 이제 아무래도 가계부채가 있는 입장에서 내 이름이 적힌 탈생부가 나오나 보다. 엄청 쩔었거든요. 나는 죽으란 소리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이 다주택자 가계부채를 들고 있는 다주택자 입장에서, 네. 그리고 또 이제 자영업자 입장에서 내 이름이 적힌 탈생부가 올 줄 알았는데 보니까 되게 따스하게 따스하게 왔나요? 따스하게 네. 이렇게 좀 힘든 사람들을 배려하는 이런 정책을 하겠다, 그런 내용의 얘기가 많아서 탈생부인지 알았으나 마치 연애 편지를 보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읽었다. 그럼 면제부예요? 그러니까 괜찮을 거야. 뭐 이렇게 뭐 그런 느낌이 조금 살짝 포함된 어떤 문서였습니다. 네. 그랬군요. 네. 이번에도 뭐 발표된 거 보면은 두툼해요. 네.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분석 자료도 들어가 있고 평가, 대책까지 쭉 나와 있는데, 오늘은 그래서 특집으로 해서 좀 평상시보다는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접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작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일단은 이번에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관련해서 가계부채 현황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뭐 대출이 너무 많이 있어서 뭐 우리나라 금융에 관련된 전반적인 위험이나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 같다, 뭐 어떤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전에 얘기가 계속 흘러나왔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거에 따르면 이때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뭐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그동안 했었던 거는 잘못된 얘기라,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얘기 나왔던 것들은 항상 부동산 대책이 보면 부동산이든 뭐든 이런 대책이 보면 우리가 이래서 문제다, 우리가 어떤 상태냐를 항상 이렇게 조목조목 분석을 하거든요. 네. 자료, 그러니까 통계 자료나 이런 자료를 놓고서 이제 좀 그 부분을 정리를 되게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공부해야 될 부분이구나. 그러니까 이번 부동산 이 파리가 아니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보면 이 앞부분들은 좀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관심 없으신 분들도. 그리고 공부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제 내용 자체는 보면 그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근데 다만 이제 조금 문제로 보고 있는 게,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근래에 들어서 계속 상승하는 상승률 부분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어떻게든 건드리겠다. 이제 그런 의지가 이제 앞부분에 현황 분석해 놓은 부분에서 드러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현황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과거 추세 대비 2배 이상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다음에 뭐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 제한적이다. 그러나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면 성장이
되고 취약차주의 부담이 우려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나오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네.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네. 왜 가계부채 대책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책이라는 게 가계부채가 문제가 있으니까 대책을 내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조사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문제는 없지만 선제적으로 대응할게요. 사실은 뭐 그런 의미인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결국은 그래서, 그렇게 결론이 나는 그래서 거죠. 저는 사실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여기서 할 수 없는 얘기가 사실은 내면에 있지 않나 싶어요. 뭐냐면 금리 인상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올라갈 것 같아요라는 얘기를 하지는 못하잖아. 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가 올라갈 거다 떨어질 거다라고 하는 거는 대응의 부분인 거니까. 근데 정부 자체도 미리 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선제적으로 부채가 늘어나는 부분을 더 공격적으로 억제를 해야겠다라고. 당장 뭐 미국이 올해 내년 계속 금리를 올릴 것 같은 지금 스탠스를 보이는 거일 것 같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거에 따라서 금리를 이게 보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 부분을 유동성을 빨아먹으려고 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가계부채 대책도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가계부채 관련된 얘기들이 그렇게 이제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이런 대책을 발표했다라는 강 소장님 의견이 있었는데요. 가계부채가 증가되는 원인을 보면은 일단 금융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뭐 양적 팽창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게 주요하게 작용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주택 시장이 호조를 보이면서 주택담보대출, 그 다음에 정책 모기지에 대한 부분이 증가해서 대출에 대한 부분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또 인구 및 주택 시장 구조가 구조적으로 작용을 해서 대출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계부채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일단 가계부채란 뭐냐? 가계부채란 가계대출 플러스 판매 신용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가계대출은 뭐고 판매 신용은 뭔지 우리 선생님 소개 좀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가계대출은 유형별로 그 주담대라고 해서 주택담보대출하고 네. 업권별로는 은행 중심으로 해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총 가계부채 1,388조 원 중에 744조가 주택 관련 대출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기타로 이제 신용으로 뭐 마이너스 통장 될 수도 있을 거고, 뭐 주택담보 이외에 뭐 병원비라든지 뭐 어떤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비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타 대출로 나눠 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한 75조 원으로서 5% 정도 차지하고 있네요. 뭐 그렇게 보시면 주담대를 제외한 대출로서 기타 대출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게 예. 판매 신용에 예. 대한 대출이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신용카드 뭐 이런 거 그렇죠. 거기도 거기 들어가고 들어가나요? 뭐 네. 캐피탈에 뭐 신용 대출 받는다든지 뭐. 예. 아, 그렇군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은 최근 집단대출 증가로 인해서 가계부채가 또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집단대출 규모가 무려 137조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전체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499조, 정책 모기지로 대출되는 게 109조. 사실 집단대출하고 정책 모기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집단 대출은 많이 늘어났죠. 많이 늘어났나요? 왜냐하면 네. 이 집단 대출은 결국 건설회사가 일반 분양할 때 건설회사가 원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선분양 제도를 취하고 있으니까 네. 원래는 건설회사가 다 부채를 떠안고 자기네가 집 지은 다음에 다 지어지면 그때 이제 넘겨주면 그냥 가계부채가 되는 거여야 되는 건데 네. 분양하면서 중도금 대출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여기 집단 대출로 잡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집단 대출이 왜 많이 늘어났느냐? 한 2, 3년 전부터 많이 분양했잖아요. 아. 그 물량들이 있고 앞으로 나올 애들도 있으니까 집단 대출은 늘어나는 거고 반대로 이제 분양 안 하면 공급 자율력이 오면 그때부터는 또 집단 대출은 줄겠죠. 경기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그렇게, 적용을 예, 하는 늘어난 부분이죠. 것 같아요. 그럼 문제가 된다고 하는 부분은 그러면 일반 주택담보대출 499조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비은행권은 상호 금융권 대출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근데 상호금융권 대출이 뭐 일단 그 상호금융권, 뭐 보험, 뭐 여신 전문 금융회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금융 얘기하는 거 맞죠? 상호금융권은 네. 이제 보통 일반 시중은행 말고 네. 수협이나 네. 농협, 네. 뭐 신협 뭐 이런 쪽인 것 같고요. 네네. 보험은 뭐 여러분들 아신다시피 뭐 보험회사고 여신 전문금융회사는 뭐 무슨 저축은행들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보험에서도 대출을 해주나요? 그럼요. 아 그래요? 네. 삼성화재가 삼성생명 되게 공격적으로 하잖아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금리가 조금 비싸죠 은행보다는. 아 은행보다 비싸요? 예. 아 근데 왜 금리가 비싼 그런 은행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 제2금융권은 제1금융권에 비해 가지고 네. 그 규제가 좀 완화가 돼 있어요. 똑같으면은 그쪽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네네네. 어떤 혜택을 좀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좀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네. 네. 사실 그 PF 대출이 잘 안 돼. 은행권에서 PF 대출이 잘 안 돼서 보험회사에서 PF 대출로 많이 집행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개인에게도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 부분이 많이 있군요. 생각보다 꽤 크네요. 111조 원 정도 되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영업자 대출은 부동산 임대업 중심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자영업자 대출이 임대사업자가 결국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제가 잘 몰라서 네. 사실 방송하기 전에 여쭤봤는데 네네. 이게 이제 부동산 우리 주택임대사업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네. 거 내면 이게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냥 나 집인데 지금 전세 받고 있는 집도 월세 받고 있는 집인데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내가 대출을 받아서 세를 주고 있으면 이거는 가계부채. 근데 내가 이거를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사업자 등록 내고 구청과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서 사업자인 상태에서 대출을 받으면 이게 사업자 대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게 또 그런 거라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사실 저는 오늘 방송 찍기 전에 네. 아주 큰 컨설팅을 받아서 그렇구나. 마음속에 집이 지금 하나 줄었어. 그런 거예요. 예. 그렇군요. 예. 저희 자영업자 대출이 그러면 그 뭐죠? 개인 대출은 아닌 거죠? 사업자 대출인 거죠? 네, 사업자 뭐좀 달라요? 근데 이게 개인 이름으로 뭐 예를 들면 개인 이름으로 집을 샀어요. 사면서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가계부채가 되는 거고. 네. 근데 그거를 사업자 등록을 하면 네. 그 이제 사업자 등록이 되고 가계부채에서 주는 건가요? 네. 아, 그렇게 구분을 되나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분을 그렇게 하고 예. 있나요? 아 그러면 시스템 자체로가 완전히 분리가 돼서 따로 돌아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네. 그 자영업자 대출 종류가 네. 사실은 그 부동산 임대업 위에 뭐 네. 예를 들면 키친집을 한다든지 네. 어떤 음식점 하시는 분도 있고 네. 또 종류 굉장히 많아요. 뭐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자영업자 대출 받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개인 순수한 개인이 쓰는 대출을 제외한 것이 다 사업자 대출로 보시면 되고요. 네네. 그 법인 대출도 사업자 대출이나 마찬가지 어떤 면으로 보면 큰 왁구로 보시면 아 법인 대출도 사업자 대출이다. 예, 그렇죠. 그러네요. 법인 대출은 또 이번에 가계부채 대책에서 얘기하는 그 개인 대출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법인 대출에 대한 부분도 빠져있는데 뭐 그런 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넘어가는 거죠. 근데 법인 대출이 개인 대출보다 받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이제 사업자 대출은 이 보통 요즘 뭐 방송에도 많이 나오지만 저신용자 뭐 장사도 안 되고 뭐 이렇게 뭐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보통 소매업이나 음식업종 계통에는 그분들은 거의 신용이 많이 좋지가 않아요. 네. 빚 얻어가지고 시설 투자도 해야 되고 뭐 또 장사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번에 대책에 보니까 그런 분들이 뭐 폐업을 하면 네. 뭐 3년간 뭐 유예도 시켜준다 그러고 뭐 이런 좋은 대책도 많이 나온 것 같은데 하여튼 요즘 사업자들이 너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쪽이 좀 리스크가 좀 많이 커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렇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노란우산 공제라는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사실 법인 사업자도 네, 최근에 작년부터인가요? 네, 가입할 수 있게끔 제도가 바뀌었으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제도를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이 같습니다. 부동산 이게 임대업이 지금 사업자 대출 중에서 보통 그 뭐 여기 자료를 보면은
그 대출 금액 비중이 네네. 부동산 임대가 뭐 27, 제조가 17, 도매 10, 소매 10, 음식 8로 돼 있고요. 네. 저신용자 비중도 네. 부동산은 임대는 2%밖에 안 돼요. 근데 소매나 음식업 같은 게 종사하시는 분은 14%나 돼요. 그 의미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이라는 어떤 자산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걸 담보로 하다 보니까 거기 나는 월세를 가지고 이자를 내고도 남으니까 무조건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은 집을 막 살려고 그러겠죠. 사가지고 대출 많이 뽑아서 그거 갖고 뭐 투기 세력이 화된다는 이렇게 정부는 그걸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동산 임대업 하시는 분한테도 소득 같은 것들을 체크를 해서 상환 능력이 있는가를 꼼꼼히 보겠다. 앞으로는 뭐 그렇게 추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과거부터 얘기 많이 나왔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사실 뭐 실제 뭐 1억에 샀는데 뭐 대출은 뭐 1억 1,000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뭐 LTV가 110%가 나온다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감정 가격을 조작을 사기치는 거네. 네, 뭐 이런 대출 사기 식의 아니야,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걸 컨설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뭐 집을 사서 대출을 받아서 월세로 내고 그러고 나서 또 집을 사서 뭐 해서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순 자산 금액은 뭐 얼마 정말 안 되는데 뭐 집은 뭐 100개를 갖고 있다. 아니지. 뭐. 자산은 큰데 순자산. 그런가 그렇지. 자산은 큰데 순자산은 굉장히 작은데 집은 100채 갖고 있다. 그래서 나는 부자가 됐다. 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자산은 간혹 100조인데 있더라고요. 뭐 순자산은 따져보니까 빵원? 참고적으로 보면은 네. 그 보통 지금 투기적이나 투기가해지고는 이제 LTV가 이제 40% 네. 그리고 뭐 또 하나 대출 받으면 30% 이렇게 줄어들었잖아요. 네. 근데 이 사업자 대출 임대사업자 하시는 분들은 80%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오 그래 LTV 예. 80%? 네. 아. 80% 받는 데서 이제 방 하나 3,400만 빼면은 네. 예를 들면 1억에 80% KB세가 1억인데 80%를 받는다면 8억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방 하나 3,400 빼면은 네. 7억 5,600까지 대출을 받아서 그 집을 사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또 세를 뭐 월세를 받든지 그거 갖고 자꾸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안 풀어줬어요. 그래서 뭐 향후에는 풀어질 것 같은데 이게 좀 조여야 되는데 지금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이게 현재까지 있으니까 좀 LTV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사업자 대출로 전환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중요한 팁이네요. 사업자 대출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한 팁이 될 수도 있다.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서 사업자 그렇죠. 대출로 가면 일단 주택임대 사업자를 낸다는 자체가 정부가 생각할 때는 임대료 상승을 딱 억제할 수 있잖아요. 이게 주택임대 사업자 그렇죠. 내면 5% 네. 이내로 임대료를 올릴 수 없는 것도 생기고 세금도 받고 소득세 내 이제 이게 되니까 의료비도 많이 받아야 되고, 예, 의료보험도 또 내야 되고 일단 그러니까 장점은 있지만 또 편을 이렇게 단점도 있긴 한데 정부에서 자꾸 임대사업자를 유도하려고 하는 방향이니까 대출 쪽에서는 살짝 아직까지는 좀 뭐가 풀어주는 맞습니다. 부분이 그 정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예. 부동산입니다. 자 파리 대책 때 나왔었던 임대사업자 유도에 관련된 부분을 과연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예전에는 이런 얘기들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세금에 대한 감면, 예.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뭐 보유세를 줄여주겠다, 취득세를 감면해주겠다, 뭐 일정 기간 지난 이후에 매각을 하면 양도세를 감면해주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 사후적인 조치가 대부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임대사업자 유도가 과연 잘 되겠느냐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회의적인 것들이 사실이었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지금 말씀 나누는 것들을 쭉 생각을 해보면 이게 결정적으로 임대사업자를 유도하게 되는 배경과 방향이 되겠네요. 이렇게 가게 되면 임대사업자 대출을 하게 되면 사업자를 내고 대출을 받게 되면 일단 LTV가 80%까지 적용이 된다. 대단한 중요한 그런 혜택을 또 정부에서 주고 또 임대사업자를 유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번 조치에도 80% LTV 부분을 손을 안 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주 중요한 팁이 지금 나왔는데 잘 기억하셨다가 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빨리 가야 돼. 뭘요? 읽을 내용이 너무 많아. 아 그런가요? 앞에서 너무 지금. 자, 그다음에 가계부채 차주 특성에 대한 분석이 있었는데 상환 능력이 되는 사람, 좀 부족한 사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분이 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에서는 상환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막고자 이런 분석을 했었던 것 같아요. 상환 능력이 낮은 사람일수록 재무 상태가 열악을 해서 뭔가 대책을 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분석이 있었는데요. 뭐 생계형, 일반형, 투자형, 기업형 이렇게 다양하게 네 가지 유형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생계형하고 일반형이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생계형하고 일반형이 뭐죠? 잘 몰라.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사실 네. 이제 이 분석한 내용 중에 보면 네. 이게 아까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듯이 지금 이 보면 아까 좀 전에 차주 특성별 분석 보면 가계부채가 뭐 아까 1,400조 정도 됐잖아요. 1,488조. 근데 지금 이 그룹을 4개로 나눠놨는데 네. 말 그대로 좀 그룹 C, D 안 좋은 쪽의 부채를 합쳐보니까 200조 정도 돼요. 전체 가계부채 중에 10%가 조금 넘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부채가 부실을 해질 만한 그런 리스크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이렇게 하위에 있는 분들이 부실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사실 이제 후반에 대책에 보면 이 사람들을 조금 다듬어줄 수 위해서 정책자금리도 더 만들고 그렇지. 이 사람들의 뭐 부채 탕감해주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러니까 맞춤형 대책하기 위해서 분석을 좀 해놓은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네 가지 단계로 쪼갰다. 네, 뭐 이제 그런 정도인 거고. 생계형은 말 그대로 상환 능력도 안 좋고 뭐 어떤 뭐랄까 여력이 좀 안 되시는 분들, 네, 일반형은 그나마 좀 괜찮은 분들, 근데 투자형하고 기업형은 이제 조금 여유 있는 분들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단계에 따라서 네 단계를 그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자, 그래서 생계형하고 일반형의 대출이 많다라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가계대출 동시 보유 자영업자의 상환 부담이 높고 건전성이 열악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생계 일반형이 투자 기업형 대비 대출 금액이나 사업 규모가 굉장히 영세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 해당 계층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해서 계층을 좀 분류를 해놓은 것 같아요. 자, 이런 얘기가 쭉 나오다가 이제 쫙 정리가 되죠. 평가와 대응 방안이라는 걸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평가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가계부채 총량이 단기간 내 추세 이상으로 갑자기 급증을 하더라. 하지만 크게 문제 없이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더라. 뭐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계층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부담을 느끼는 그런 차주가 이제 돈 빌린 사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차주들이 부실이 될 가능성이 존재하더라. 뭐 이런 얘기고 여기서 얘기하는 금리 및 경기 변동이라는 얘기를 언급하는 걸로 봐서는 지금 금리 상승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미리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는 이런 부분들도 이 대책 안에 적용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응에 대한 기본 방향은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서 해법을 모색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특성별, 돈을 빌리는 사람의 특성별 분석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가야 된다. 그다음에 채무자가 나가 떨어져서 난 배째라 뭐 이렇게 하는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법이 좀 필요하다. 그다음에 취약 부분에 대해서는 타겟적으로 대응을 하고 서민 실수요자는 또 이러한 대출 규제 때문에 피해를 받지 않게끔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3대 목표 7대 핵심 과제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3대 목표 7대 핵심 과제 이 보면은 여러 가지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큰 그림은 여기서 다 그린 것 같은데요. 일단 3대 정책 목표는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을 해주겠다. 두 번째는 총량 측면의 리스크를 관리하겠다. 세 번째는 구조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7개 핵심 과제라는 것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일단은 정부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었던 가계부채에 대한 부실의 문제가 이렇게 해결하겠다라는 것으로 일단락 되고요. 정리가 좀 돼 가는 것 같고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세부 추진 과제에 대해서
봐야 될 텐데요. 그래서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설명은 다 드린 것 같고, 자, 지금부터 세부 추진 과제를 통해서 가계부채 종합 대책이 현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가계부채 차주의 특성별로 지원해주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예쁘게 표로 됐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상원그룹 A, B, C, D에 따라서 차주의 특성을 분류를 해놨고 해당되는 사람들이 적혀 있고요.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대응 방안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일단은 뭐 상환 능력을 유지하고 뭐 연체를 사전에 방지하고 이런 거는 뭐 알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뭐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겠다라는 얘기가 또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체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신용 회복 지원을 활성화시켜주고 채무 조정자의 재기 지원 뭐 이런 부분들의 내용이 나오는데 결국은 돈을 빌렸으면 다 갚으란 얘기죠. 파산하지 말고, 그죠? 이게 3대 정책 목표가 네. 이제 이게 이 내용을 좀 세 개를 구분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러니까 3대 정책 목표가 그거예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한 그 20조 네. 200주 정도 규모에는 말 그대로 좀 부실화될 수 있는 레벨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라는 게 하나의 목표고요. 네. 그다음에 좀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겁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채가 지금 사실은 그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파리 대책 나오고 하면서 올해 보면 부채 증가율이 꺾이는 그래프 모양새가 나와요. 네. 나오는데 그 부분이 이제 예상되는 것보다 우리가 예상되고 있는 것보다 더 한 0.5에서 1% 정도는 그 상승률을 억제해서 예상보다 부채를 더 줄이는 방향으로 가겠다. 그래서 이게 총량 측면 리스크 관리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뭘 도입하고 하겠다라는 얘기가 하나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구조적 대응이라고 한 게 뭐냐면 부채라고 하는 게 부실이 생기는 게 먹고 살 게 없고 이자 낼 돈이 없으니까 부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경제 구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돈을 좀 더 벌어갈 수 있도록 사회 환경 구조적으로 조금 바꿔 나가는데도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겠다라고 해서 이 세 개의 꼭지로 이 3대 정책 목표가 나눠진 거거든요. 네.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취약차주를 보호하기 내용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자영업자의 입장에서 나한테 연애 편지를 보내는 것 같은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의 하나인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구조적 대응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매월 소득을 더 가져가실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걸 하겠습니다라는 건데 사실 우리가 부동산 별별 수다잖아. 그래서 별로 심도 있게 봐야 될 부분은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고 핵심이 이거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출이 늘어나는 걸 억제할 거냐를 보는 건데 그게 총량 리스크 관리하겠다는 건데 거기에서 꼽은 이제 내용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원하는 내용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얘기를 돌아가지 말고 핵심으로 바로 그렇지. 찔러가자. 나한테 보낸 연애 편지는 남들이 궁금해하지 않아. 네. 그런 말씀 주셨는데 네.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도 얘기가 좀 될 것 같아요. 일단 대출에 관련된 일들을 좀 하시다 보니까 그런 자영업자들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필요 자금을 대출을 통해서 융통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안내를 해주시나요? 보통 네.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 쪽으로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제가 하는 일이 사실 아까 뭐 이렇게 네. 선생님 말씀하신 것 같이 핵심 포인트가 네. 총량 리스크를 제가 오늘 온 이유가 네. 그 총량 리스크를 관리할 측면인데 요거를 말씀드리시면서 네. 그뭐 자영업자를 위한 뭐 대출 지원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제가 느꼈던 것들을 소개하면서 같이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아 네. 그래요? 어우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나왔던 게 자영업자에 대한 별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총량 측면에 있어서 뭐 신 DTI, 뭐 네. DSR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복잡하죠? 네, 복잡해지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들 일단 아무래도 전문가시니까 네, 간단하게 좀 소개를 같이 좀 해주시면 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제가 또 저를 불러주신 이유에 보답을 하기 위해서 네. 어제 자료를 많이 준비했는데 네네. 네, 여러분들이 쏙쏙 들어가게끔 네. 한번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신 DTI나 구 DTI나 뭐 DTI가 뭔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DTI 정의를 내리면 총 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그래가지고 내 소득 중에 이자나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몇 프로이냐, 이게 곧 DTI를 얘기하는 겁니다. 분자는 대출의 원금 대출 원금 또는 그 이자 그걸 합한 거죠. 이자를 그 합한 거. 비용을 분자로 보고요. 네. 분모는 총소득, 내 연소득. 그러니까 뭐 월급쟁이 같은 경우는 1년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띄면 나오죠. 네네. 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업자 5월달에 종합소득세 낸 거. 그래서 그 소득을 따져요. 근데 그 소득 중에도 네. 저기 뭐 소득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의료보험을 낸다든지 네. 뭐 카드만 쓴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소득 신고는 안 했어도 뭐 이렇게 뭐 우리가 저기 뭐 내년 연말까지인가요? 그 뭐 임대소득은 뭐 200만 원까지는 2천만 원인가 과세를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신고는 안 했지만 소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소득이 안 잡히기 때문에 신고소득이나 인정소득으로 인정을 해요. 근데 그 인정소득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어떤 거냐면 의료보험료나 아니면 국민연금 요걸 인정소득으로 보고요. 신고소득은 이제 신용카드 사용한 거 연간 1년간 사용했던 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모는 소득이다. 분자는 저기 원금과 이자를 합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지금 여러분들 파리 조치 나고 나서 투기지역하고 투기가열지구가 지금 DTI 얘기를 하는 거니까 LTV는 생략을 하고요. 네. DTI가 주담대라고 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주담대를 안 받았다. 그러면 DTI가 40%고요. 네. 그다음에 주담대를 받았다. 그러면은 또 추가로 집을 사면서 받겠다. 이런 분들은 DTI를 3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DTI가 낮아지면 대출이 많이 안 나오는 거죠. DTI가 낮아지면 안 나오죠. 근데 DTI가 30% 내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DTI가 막 40%, 50%, 60%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대출 자격이 안 돼요, 일단. 그러면 대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퍼센트로 하니까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내가 1년에 1,000만 원 버는데 네. 한 달에 이자랑 원금이랑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1년에 1,000만 원인데 1년에 내가 이자 원금으로 400만 원 낸다. 그럼 이게 40%인 건가요? 400만 그렇죠. 40%인 거죠. 40%면 이 사람은 대출을 투기적에는 받을 수가 없고. 근데 여기가 이제 30%로 줄어들었으면 난 이제까지 400만 원으로 내고 있었는데 내가 대출을 상환하지는 않았잖아. 그러면 이게 300만 원까지밖에 안 되는 거니까 100만 원을 사실은 지금 제가 오버해서 대출을 받고 있는 그렇게 얘기 된다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그 60%까지도 가능했었는데 지금 뭐 대출이 너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걸 좀 리스크 총량 관리 측면에서 확 내린 거죠. 그래서 신 DTI는 이게 구 DTI와 틀려가지고 더 강화됐어요. 어떤 그래요? 내용이 다 더 강화됐는 걸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은 옛날에 구 DTI는 옛날에 받은 대출에 대한 이자 부분만을 DTI로 산정을 분자로 잡았는데 지금은 원금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금까지 포함되면 이제 분자가 더 많아지겠죠. 더 많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DTI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분자가 높아지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 받는 그 주담대부터는 만기를 15년으로 제한을 했어요. 근데 15년이 될지 뭐 13년 될지 모르지만 일단 15년으로 뭐 문서는 나와 있는데 15년으로 하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주담대 받으신 분들은 대출 원리금 상환을 보통 30년이나 35년으로 하거든요. 요새 35년까지도 해요. 예, 35년까지 나가 있습니다. 그럼 35년을 원금과 이제 나눠가면 분자가 줄겠죠. 기간이 길수록. 근데 그거를
단축해버린다. 매달 상환해야 될 원금이 줄어들죠. 그렇죠. 원금도 줄고 그러니까 한 달에 부담해야 될 이자랑 원금 납부액이 주는데 길게 할수록 근데 그걸 갖다가 짧게 DTI를 적용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옛날에 200만 원만 이렇게 했던 부분이 15년으로 줄어들면 400만 원을 갚아야 되는 꼴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분자가 200이 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DTI가 그만큼 또 올라가는 거예요. 신 DTI. 예, 신 DTI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소득을 옛날에는 1년 기준으로 봤는데 이제 앞으로 2년까지 보겠다. 그것이 바뀐 주된 내용이고. 인정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같은 인정소득이라든지 신용카드 쓰는 뭐 신고소득 같은 경우 비율도 낮추겠다. 이제 한번 그 뽑아 보니까요. 네. 예를 들어 신용카드 1,000만 원 쓰면 옛날 9DTI 같은 경우에는 소득을 2,600 정도로 인정을 해줬어요. 나 신용카드 1,000만 원만 1년간 쓰면 내 소득은 2,600 정도 된다. 그러면 보통 2,600에 대해서 대출은 어느 정도 일어나냐면 한 10배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러면 2억 6천 정도나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신용카드 1,000만 원 쓰는 사람은. 근데 지금은 이제 뭐 LTV나 이게 DTI가 이제 30% 내려가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강화됐다 보니까 8배 정도 보시면 돼요. 8배. 그러면은 그럼 뭐 2,600이면 곱하기 8. 8이 16, 8, 6이 48 하면 2억도 못 받는 거죠. 근데 요번에 이게 또 바뀐 게 그 비율을 더 낮추겠다는 거예요. 인정소득을. 그럼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지금 신DTI를 기준으로 하면 얼마 정도 일정 비율을 낮출지는 아직 얘기는 없는데 좀 낮추겠다. 가상을 하면 뭐 2,600을 인정했던 부분을 2,000만 원만 인정해주겠다. 그렇죠. 그러면 1억 6천밖에 못 받는 거죠. 네. 그런 꼴이 돼가지고 뭐 신DTI에서는 뭐 분자가 분모죠. 연간 소득이 확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분모가 떨어지면 DTI가 또 올라가잖아요. 그런 거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장래 소득도 상승되는 부분까지 인정을 해주겠다는 요거는 뭐 구체적인 거는 뭐 계속 모니터링 할 것 같아요. 좋은 얘기 아니에요? 대출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가능성이 맞습니다. 얘기죠? 소득이 늘어나는 거니까 최대한 10% 정도는 또 뭐 증액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것이 주 포인트고요. 네. 지금 그러면 대출 금리하고 네. 대출 금리가 높아지면 DTI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대출 금리가 높아지면 DTI가 올라가겠죠. 그렇죠. 대출 금리가 높아가면 금리가 높아지면 이제 3%의 대출 금리를 받던 사람이 4%의 대출 금리를 받는다 그러면 이자가 또 한 30 몇 프로 오른거나 꼴이잖아요. 그러면 분자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분자가 높아지면 결국은 DTI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지면 DTI는 무지하게 안 좋은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같이 지급 제한이라고 해서 날 15년으로 줄어들었잖아요. 대출 기간이 줄어들면 분자가 높아지니까 DTI도 안 좋은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DTI 비율이 이번에 한 것이 얼마나 큰 건지 좀 아실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대출이율이 높으면 이자 비용이 증가돼 가지고 DTI 비율이 높아지고요. 네네. 대출 기간이 짧아진다. 네. 아까 15년도 줄어든다 하면은 상환액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많아지면 DTI 비율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 신 DTI에서는 이제 15년으로 제한 조치를 했기 때문에 기존 대출 원금을 분자에 포함시키는 DTI를 높여서 대출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한 사례를 제가 한번 어저께 저 만들어 봤어요. 네네. 기존에 이제 주담대로 한 2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네네. 대출 이율을 3%라고 대출 기간을 30년으로 했는데 네. 이분들이 한 달에 원금을 34만 3,196원을 상환하고 이자를 50만 원을 내요. 네. 그러면 한 달에 84만 3,196원을 내게 되거든요. 네. 근데 기타 대출은 없다고 가정하고 연간 소득이 5천만 원을 기준으로 뽑아 보니까 근데 이런 분이 새로 뭐 투기 지역이든 뭐 투기 가야지든 아파트를 사는데 대출 1억을 요청을 했어요. 근데 금리는 3.5%고 대출 기간 30년으로 했으니까 만기 제한이 없는 경우는 89만 8천 원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되고 만기 제한은 15년으로 할 때는 142만 9,754원을 적용해야 돼요. 원금 상환액이 늘어나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옛날 9 DTI를 적용하면은 내가 1억을 추가를 받을 때도 DTI가 33%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신 DTI를 적용해 보니까
무려 54%가 나와요. 그러면 54%란 근거는 뭐냐면 서민 실수요자나 아니면 수도권에 있는 주담대 받는 한 건도 안 받은 사람들 이 사람만 요 1억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기존 주담대 2억하고 지금 1억 3억밖에 못 받는데도 디테가 연간 5천만 원인 사람은 결국은 대출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정말 신디자인은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다주택자는 정말 여간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게 이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아 그렇군요. 일단은 설명을 쭉 해주셔가지고 대충 감아놓는데 솔직히 피부로 딱 와닿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해주신 게 가장 크게 와닿는데 결론은 그런 거죠. 이미 주택이 있는 사람, 대출이 있는 사람은 추가로 대출 받는데 어렵다. 그렇죠. 아주 어렵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어려운 건 아니고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에 주택을 구입하는 게 더 어려워진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투기 지역은 아예 안 되죠. 아예 대출이 안 되나요? 담보대출 취급이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또 뭐 절과 있어요. 즉시 처분 조건이라든지 그거 하나를 팔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아니면 그거를 이제 특약을 맺어야 돼요. 뭐 2년 내 처분 조건이라든지 그렇게 하면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하지. 가능하군요. 자,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나 투기 지역에는 대출이 있는 사람이 추가적으로 더 살 수는 없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건 굉장히 어려워진다. 많이 현금이 어렵죠. 엄청나게 많지 않은 한, 그죠? 현금 있는 사람들만 집 사라. 그러면 이게 결국은 집은 진짜 있는 사람만 사겠네요.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저거예요. 이게 김수현 사회수석이 쓴 책에서 자신의 주택 정책의 이념 뭐 이런 거 쓴 내용에 보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이분이 지목한 게 뭐냐면 과잉 유동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과잉 유동성을 과잉 유동성이 원인이라고 하는 걸 너무 뒤늦게 깨달아서 자기가 DTI 규제를 너무 정권의 후반에 한 것을 되게 후회했다라고 2008년에 쓴 책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리부동산 대책에서 DTI 강화를 바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가계부채 대책에서 신DTI로 더 강화하는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는 유동성을 최대한 강력하게 압박해서 차단을 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머리 좋은 사람들은 이 편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냐면 받을 수 있는 만큼은 받아요. 받고 나머지는 이제 갭 투자 같이 전세를 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억짜리 아파트 강남에 산다. 그러면 8억은 받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전세를 한번 10%를 받든지 뭐 거의 30 하나도 못 받아도 그 전세 끼고 사는 것 같이 그렇게 또 많이 악용을 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 과잉 유동성이 잡히면, 그러니까 이게 큰 대세가 꺾이면 결국 갭 투자든 뭐든 이런 거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에 베팅을 하는 건데 유동성이 잡히면 과거에 진짜 2008년 이 시절에 보면 가격이 또 경기 영향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무조건 상승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닌 거니까 진짜 그럴 때는 이제 그렇게 갭 투자 했던 사람이 부동산 매매 가격이 빠지면 정말 리스키해지는 거죠. 그거야말로 사회 문제가 되는 거죠. 세입자들까지 말 그대로 문제가 문제가 되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부동산 시장 상승 하락 부분 진짜 알 수 없는 거지만 조금 제가 사실 IMF 때 제 집이 그런 역전세 때문에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게 역전세가 이게 그러니까 그런 위기나 어떤 그런 거를 장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양쪽을 다 생각해서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여쭤보려고 해요. 이제 우리가 그동안 집을 사는 투자자의 개념에서 이제 DTI를 적용을 뭐 어떻게 된다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또 궁금하신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전세자금 대출. 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나요?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이 있어도 전세로 가는 데가 있으면 전세자금 대출 받을 수 있고요. 아, 그래요? 전세자금 대출도 종류가 4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버팀목이다. 버텨라. 그래서 버팀목이 대출이 좀 금리가 제일 싸요. 근데 그 조건이 뭐 금리는 2.3에서 한 3.15 정도 가는데 뭐 장애인이냐 뭐 여러 개 따라 혜택이 있어가지고 구간이 좀 나눠져요. 근데
보통 연봉이 신혼부부 같은 경우이 한 6천만 원인가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에 혜택이 되는 사람이면 받을 수 있고요. 보통 서울 같은 데는 1억 2천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더 받아야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좀 넓은 평수를 갖고 그래서 네네. 5억까지 가능한 데가 이제 서울 보증에서 하는 데가 있고요. 서울 보증에서 네. 그리고 이제 2억 2,200까지 받는 거는 이제 저기 그 소득이 있는 분들, 네. 그분만은 대상으로도 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안심대출이라고 해가지고 도시보증기금에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각각의 특성은 있어요. 근데 도시보증 같은 경우는 소득이 없어도 네네. 웬만하면 집값만 그 범위 안에 들고 뭐 이러면 네네. 약간이라도 뭐 알바를 한다든지 네네. 이래도 대출이 가능한데 근데 이게 주택보증공사 금융공사권이나 서울보증 같은 경우는 네. 그 소득이 있어야 돼요. 소득이 또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혹시 뭐 그쪽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 이게 전화 드릴 일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아니요, 저는 들고 올게요. 시급해. 자, 그래서 일단 또 정리하자면 전세자금 대출은 이번 대책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네. 그렇죠? 전혀. 그다음에 전세자금 대출은 이제 받을 수 있는 상품의 종류가 약 크게 한 4가지 종류가 있다. 네. 각각의 상품에 따라 조건과 어떤 내용이 좀 다르니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알아보고 네. 해야 되겠네요. 나한테 가장 저한테 적당한 알아보시면 게 뭔지. 됩니다. 그래요? 네. 어떻게 연락드리면 돼요? 네. 제 핸드폰 번호가 010 네. 9266 네. 5797인데요. 네. 뭐 전세자금은 대출이 아니더라도 네. 제가 어차피 별별 수다에 네. 뭐 전문 강사가 대출 전문 강사로 된 이상 충실하게 설명을 드릴 것이니까 불납니다. 이제 많은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요새 뭐 재무 설계에서 총체적인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이 사실 굉장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이슈가 돼가고 있는데 사실 이번 그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관련된 부분, 재무 설계에 관련된 부분, 뭐 대출에 관련된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역시 부동산이라는 영역이랑 같이 결합이 돼서 그 파급력과 효과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면 사실 어떤 뭐랄까요, 대출에 대한 부분을 전문가하고 좀 상의를 하고 처음부터 좀 설계를 좀 해서 나한테 최적의 조건 이런 것들을 찾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사실 이제 그게 많이 어려웠었거든요. 그동안 뭐 말 그대로 일반인,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제일 쉽게 생각하는 게 내가 늘 거래하던 은행을 주거래 은행이라고 생각하고 거기 가면 무슨 큰 혜택을 줄 것처럼 느끼고 사실은 갔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거 뭐 주거래 은행이나 아니나 일반인한테는 뭐 혜택이 없더라고 차이가. 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차라리 다른 데를 갔으면 더 좋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있으면서 느끼면서 참 종합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담을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오랜 기간 해왔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센터님 계셔서 이런 부분들을 흔쾌히 깔끔하게 제가 해주시니까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 빠진 거 있어. 뭐 빠졌어요? 일단 신DTI 적용은 네. 내년 1월부터. 내년 1월. 그리고 DSR 얘기 안 했어. DSR. 네, 왜냐면 그런가요? 그렇지. 나 지금 끝내려는 것 같아. 훈훈한 얘기를 자꾸 마무리하는 것 같아서. DSR. DSR 이게 낯선 단어라서.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는 저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은 옛날 9DTI를 적용을 하니까 아마 받는 데는 지장이 없으실 것 같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뭐 새로운 대출이 일어나는 경우만 적용하기로 돼 있고요. 네. 현재 그 기타 지역 지방인 경우가 있어요. 네. 거기는 현재도 DTI는 안 보고 있어요. 그 기타 지역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뭐 세종시나 뭐 부산 이런 쪽이 아니라 그냥 뭐 변두리라고 그 지방 변두리들 뭐 이렇게 청주나 뭐 예를 들면 뭐 순천 뭐 이런 식으로 그때서
주택 구입할 때는 DTI를 적용을 안 받고 있는데 요번에도 어저께 방송에 나온 것 같이 원래는 확대 적용을 하려고 그랬어요. 다 잡아버리려고 그랬는데 예. 상황을 보고 잡자. 예? 한번 잡으면 큰다. 그래서 크죠, 이거. 이거를 한번 확대 검토하면 내년에 상황 봐서 그쪽도 투기 쪽으로만 몰아가면 네. 그쪽도 DTI를 적용하겠다는 근데 사실 의지가 있는 지금은 겁니다. 경기 안 좋아가지고 그럼요. 그거까지 하면 안 돼요. 완전 큰일 나죠. 네.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상황을 보는 게 DSR이라고 있는데 네네. DSR은 총체적 상환 능력을 보는 거예요. 네. 아까 그 DTI는 총 부채 상환이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면 그 마이너스 통장 대출 받은 것까지 그리고 캐피탈에서 쓴 저기 뭐 그 자동차 할부 뭐 그다음 신용카드 서비스 받은 거 있죠. 뭐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다 넣어가지고 하겠다니까 얼마나 더 강력한 DTI 체계겠어요. 모든 부채를 다 넣겠다. 네, 그거는 아마 2019년 이후에 아마 적용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어떤 새로운 것들이 뭐 이렇게 방송이나 아니면 이렇게 공문이 나오면 제가 발췌해서 다시 또 별별 수다를 통해서 네네. 또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일단 DSR은 당장 진행하는 게 아닌 걸로. 네. 2019년 국민은행 정도. 같은 경우는 지금 DSR 자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DSR을. 아 그래요? 근데 타 은행의 대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나요? 국민은행이? 잘 모르겠어요. 못하는데. 조회 가능하지 않나? 여신금융화폐를 통해서 일정 부분은 가능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완벽하게 자동차 할부 이걸 아니 확인할 수 그 있다. 여신은 이 수신은 제가 뭐 은행원이었으니까 네네. 수신 같은 경우는 예금보가 있어요. 네네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정말 뭐 와도 안 알려주고 내가 알고 있어도 친구가 나한테 부탁을 해도 안 알려줘요. 그건 금융실명법의 위반이에요. 법 위반이면 안 근데 되죠. 네. 이 대출도 안 알려주는데 네네. 대출은 각 금융기관마다 네. 각각 협정을 맺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아와요. 아, 자료 대출에 서로 관련된 공유를 자료는? 해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냐하면 주담대가 일가구 1주택을 서민 수요자 같은 게 대출 받으려면 1주택이 확인해야 되는데 그럼 당신 말만 듣고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른 데 대출이 있는지 그걸 알아보는 방법은 그 전산망이 돼 있어요. 아. 동의서 써야지 대출이 나가잖아요. 그거 봐도 된다. 그러니까 동의서만 받으면 네. 어차피 대출 신청한 사람은 동의서 쓰게 돼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남의 걸 다 갖고 오면 이 사람이 신용카드 쓴 것부터 시작해서 연체, 다 가져오는군요. 예, 연체도 뭐 그런 게 다 나와요. 제가 카드도 몇 개 있는 것도 나와요. 카드 몇 개 있고 이 사람이 카드가 연체가 최근에 얼마 있었고 그리고 대출은 또 어느 은행에서 주담대로 받았는지 신용인지 마이너스 돈인지 이런 거 다 끌어갖고 가요. 그거 갖고 신용평점을 내서 이 사람이 신용도가 어떻게 좋냐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판단이 되는 거죠. 그 자체 프로그램 갖고. 아 그렇군요. 그러면 DSR을 적용할 수 있다는 근데 얘기네요. 제가 은행 왜 자체 DSR을 좀 금융은행에서 적용하고 있다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DSR 가계부채 대책이 원래 8월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언론에 이게 벌써 올 여름에 계속 나오던 얘기야. 그래서 DSR이 먼저 저도 공부를 했거든요. 말씀하신 분이 공부를 했는데 국민은행 DSR이 300% 적용이든가 되게 느슨해요. 그러니까 지금 DTI도 똑같아. 우리가 지금 DTI가 30이에요 이건데 DTI 100인데요. DTI 120인데 예를 들어서 연소득이 5천만 원인데 120이면 6천까지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DSR도 하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DSR의 기준점을 어디다 두겠느냐? 어디까지 둘 거냐가 사실은 되게 큰 변수죠. 그래서 그렇군요. 예, 그런 부분 지금도 뭐 여기 보면 뭐 은행들마다 알아서 해라. 일단 자체적으로 하는 것까지는 왜냐하면 부채 문제를 니들이 은행이 알아서 더 신경 써서 보겠다고 하면 말리지 않겠다 뭐 이런 건데 네. 강제하는 부분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한 내년 2019년 뭐 이후라고 하시니까. 근데 금융 관련된 거 조금 특이한 게 또 하나 있는 게 이게 뭐 법을 바꾸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어떤 걸요? 이 신DTI를 적용한다. 예. 뭐 DSR을 적용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뭐 법이 바뀌어야 되고 뭐 입법 활동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아니죠. 그냥 금융위원회에서 그냥 그렇게 지침만 내려보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어쩌면 뭐 법률적인 건 아니니까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관계 부처들도 대부분 특히 총량 측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 있어서 진행이 금융이 금감원이에요. 금감원, 예. 그리고 뭐 내용들 보면은 그 법을 바꾸겠다, 개정을 하겠다, 입법하겠다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그 날짜에 시행이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네, 나중에 뭐 추이를 봐서 뭐 하는 게 아니라 네, 확정이 된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면 이제 빼놓지 않고 다 됐나요? DTI, DSR까지 얘기가 됐으면 네. 저는 만족하시나요? 만족. 아유, 다행이네요. 아니, 우리 시청자분들도 만족하셔야 될 텐데.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오늘 사실 저희한테 방송하기 전에 나눠주신 자료들이 있는데요. 이 자료들을 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공개를 좀 해드려도 될까요? 뭐 공개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요. 네네. 일단은 제가 뭐 좀 더 이렇게 이거 말고도 네. 그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 그래요? 아니 뭐 이게 너무 많은 자료 말고요. 네. 이제 꼭 필요한 거 한두 장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제 꿈이 네. 이제 사실 그 대출에 관련되는 네. 거를 수요자가 누구냐면 고객이 될 수도 있고, 네네. 그 다음에 대출을 진행하시는 상담사가 될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대출을 일으키는 은행의 그 직원들도 될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전반적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뭔가 좀 전체적인 거를 알려주고 거기서 네. 내가 초이스할 수 있는 거를 좀 하는 데가 없을까 하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뭐 은행의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제2금융권의 어떤 뭐 금리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DTI 이런 일에 바뀌는 부분들 네. 이런 모든 것들을 좀 하나 해서 책을 한번 오. 좀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책을 통해 가지고 네. 시판이 되시면 내가 뭐 이런 자료 안 드려도 네네. 아마 그걸 보시고 네.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아, 그렇군요. 제가 정말 평생 태어나서 처음 쓰는 책이지만 제가 죽기 전에 그래서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나 네. 아니면은 그 우리 필요하신 분들에게 하나의 그 마지막 선물로 남기고 싶어서 다들 짠하니 왜 이렇게 열심히 짠하냐, 이거. 열심히 쓰고 있으니까 제가 조언을 하나 네. 드리고 싶어요. 네. 저도 태어나서 책을 써본 사람 입장에서 절대 500페이지 이렇게 쓰지 마세요. 글자 크기도 좀 크게 쓰세요.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신답니다. 네, 뭐 대출에 관련된 어떤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이드가 담겨 있는 책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 부분들은 사실 저희한테 주신 내용이 좀 이렇게 투박하게 좀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보실 수 있게 많이는 말고 뭐 한 여기 큰 표 정도에서 비교할 수 있는 요 페이지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DTI가 뭐고 9DTI가 뭐고 DSR이 뭐고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요 페이지 정도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시면 아마 시청자분들이 훨씬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그럼 써주세요, 전화번호. 네, 알았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뜨거운 설전이었습니다. 네, 우리 10월 24일 날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이라는 걸 가지고 실제 대출에 관련된 컨설팅 해주시는 그런 전문가분과 함께 방송 한번 진행해 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는데 센터장님 어떠셨습니까? 네. 저를 불러주셔서 항상 고맙습니다. 자주 불러주십시오. 아, 그럴까요? 아유, 첫 방송이신 것 같은데 네네. 맞죠? 맞습니다. 너무 말씀 잘하신 것 같아요. 아유 칭찬이 그럼요. 저 엊그저께 여기 지금 녹화하는데 저는 와서 얘기를 하는데 말이 이렇게 배 밖으로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고 저는 그랬었는데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아주 칭찬으로 받아들여요. 칭찬이죠. 아니 사실 대출에 관련된 부분이 부동산 시장이나 동향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들도 또 빨리 파악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우리 별별수다에서 좋은 말씀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관련돼서 특집으로 진행된 오늘 방송 여러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과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시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